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는 지난번에 이제 김영목 선생님이고요. 그 독립운동 그 기념관, 여기 독립운동사 연구소에서 이제 오랫동안 계셨고, 하여간 제가 생각할 때는 살아있는 그 백과사전이에요. 머릿속에 독립운동사 어떤 그 독립운동가를 이야기하셔도 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봐서는 요즘에 저는 이제 국보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굉장히 가까워하고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형님으로 이제 모시고 있는 분인데 어쨌든 또 고향이 또 진주시고 그래서 유학적인 세계관을 또 갖고 계세요. 그래서 한번 했는데 오늘은 이제 이게 정정화 여사 아마 아시죠?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특히 여성분들이 제가 정정화 여사를 왜 이렇게 받드느냐면은 이제 이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분들로 이제 남편이 있을 때 그 아내는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국가직에 남편이 나가 있을 때 그 집에서 여성들이 그 부인으로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분이 종부라고 있죠. 옛날에 그 큰 집안의 맏며느리가 이제 종부라고 그러는데 상위 임시정부를 그거와 결혼한 사람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거 다 이끌어 가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리고 충남 예산 거기 대수리 거기 그 시산인가 거기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계신데 지역하고도 관계가 되고 또 이분이 조명이 그렇게 많이 안 됐어요. 최근에 와서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모시고서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김영목 선생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김행묵입니다. 제가 요즘 이제 요즘보다 한 10년 전부터 관심 갖는 게 여성 독립운동가들 그쪽으로 좀 하다 보니까 부부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관심을 한 7, 8년 전부터 갖고 지금도 꾸준히 부부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글을 좀 쓰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도 지역이 중요의 고장이다 그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충청도 출신들이 독립운동에 나섰던 분들 그래서 지난달에는 우리가 3.1운동 이제 흔히 이야기 아우네 장터의 3.1운동의 주역이었던 유관순의 아버지였던 유중근 어머니였던 이소재 여사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보았고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 임시정부의 안살림꾼이라고 이야기되는 임시정부의 종부 맏며느리 여러 가지 표현을 씁니다만 그래서 이 정정화 여사와 그 남편이었던 성함 김이한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 있는 이분이 정정화 여사고 지금 안고 있는 분이 구동인데 이름은 김자동 선생이라고 1928년생입니다. 아직 살아계시고 저하고는 한 25년 전부터 계속 관계를 맺고 있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며느리하고 아들은 건국훈장을 받고 독립유공자로 인정을 받았는데 사회에서 모시고 있었던 시아버지가 동농 김가진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근데 아직 시아버지는 훈계를 못 받았어요. 훈계를 못 받은 이유가 이분이 1910년 강제병합이 될 때 일본으로부터 이제 자기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받았으니까 이게 이제 친일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데 저희들 학교에서도 이야기가 뭐냐면 1919년에 상해로 임시정부로 망명을 갖고 실패를 끝났습니다만은 진앙을 모시고 진앙 이강을 모시고 임시정부에서 그러한 활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반납을 안 했냐는 거예요. 상해로 망명했으면 그게 반납한 거랑 마찬가지지. 그걸 일본한테 반납한다고 자기를 한다고 일본 사람들 받아주겠어요? 그런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정화 여사는 태어나기로는 서울에서 태어났고 이제 고향이 이쪽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그 집안을 보게 되면 시아버지였던 동농 김가지는 안동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대한제국기 한말이라고 하는 데가 굉장히 우리가 외세 침탈을 받는 그런 어려운 시기였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사회를 나아가려고 하는 어떤 역동성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시아버지였던 동농 같은 경우에는 안동 부사였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안동부의 강기였어요. 기생이었어요. 그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자기의 출중한 능력을 발휘해서 대신까지 올라갔던 우리 근대사에서는 참 복이 드문 인물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1894년 가보계획 때 우리가 신문제 타파를 하고 이런 주역의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동농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얼마나 그 안동에서 강계의 아들로 태어났을 때는 서름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워낙 똑똑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하게는 규명이 안 됐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서대문에 가면 독립문지 있잖아요. 독립문 그걸 이완용이가 썼다고 하는 설과 동농 김가진이가 썼다고 하는 설이 지금 아직도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어요. 나머지 비원이라든지 우리가 창덕궁이나 여기에 있는 그 주련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그 지금이. 예, 그 글씨는 거의 대부분이 다 동농 김가진이가 썼던. 그리고 그런 그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대신까지 갔다라고 하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그런 집안이었고 정정하 여사의 집안은 연일 정치인데 고향은 이제 여기 예산 대술리 그쪽이고 아버지나 할아버지 뭐 대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야기한다면은 사만벌 쪽에 들어가는 흔히 이야기하는 전형적인 무반 집안이면서도 조선시대 무반은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사상가들이에요. 우리가 뭐 대표적인 경우가 임진왜란에 그 수군 통제사를 했던 성웅 이순신을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이순신 같은 경우도 그 덕수이 씨가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그 무반 집안이거든요. 그런데도 이순신이 그 남기는 우리가 잘 아는 그거 저 뭡니까 난중일기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정말 출입장상이라 나가서는 장군이지만 들어와서는 제상이라고 하는 그런 그래서 이런 그 관계였기 때문에 두 집안이 이제 사동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정정환에서는 1900년생이고 남편이었던 성엄도 1900년 동갑이에요. 동갑인데 일찍부터 이제 그 성엄은 그래도 동농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셋째 아들이었는데 매동 보통학교 그 다음에 지금 오늘날 중동 중고등학교였던 중동학교에서 신학문을 배웠고 반면에 이 수당 정정하 여사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막내로서 기염은 독차지했는데 교육은 받지는 못했고 오빠들이 공부하는 걸 이제 독선생이 있었으니까 어깨너머로 이제 글을 배우는. 그런데 굉장히 뭐 지금 사진에 봤어도 알겠지만 굉장히 뭐 총명하게 정말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정에 자라서 1910년 지금 나이로 따지면 우리 나이로 따지면 11살이죠. 11살 때 결혼을 했어요. 그래 이제 결혼을 해서 사는데 실질적으로 위에 동료 그 남편의 형님들이 있었지만 이때 당시에는 그 집안에 누가 가까운 친척이 뭐 자식이 없으면 양자를 가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셋째 며느리지만 실질적으로 종부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무리 철이 들고 가정교육을 엄하게 받았다 그래도 11살 때 시집 가가지고 그 맏며느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는 소꿉장난 같은 생활이었다고 봐요. 이제 그러면서 남편으로부터 이야기를 좀 듣고 대신에 이제 시아버지는 굉장히 이뻐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꿈 같은 생활이었다고 할 정도로. 그런 생활을 하면서 결국은
결혼하고 나서 바로 우리가 1910년 갱술국주가 되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제 시아버지는 간직에서 물러나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뭐 자기가 그렇게 모셨던 고종이나 순종이 일본에 의해서 유폐가 되다시피 해버리잖아요. 사실상 창덕궁이나 덕수궁에. 근데 그런 속에서 동농 시아버지의 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뭐 안 봐도 뻔하잖아요. 거의 뭐 언군 생활을 하면서 아마 술로 세월을 보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3.1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 집에 이제 일대 절안점이 되는 계기가 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간단한 이 집안 양가의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예, 아니 그냥 계속 하시. 근데 저는 이제 이걸 하실 때 그 정정화 여사가 그 왜 제가 이분을 하냐면은 동농 김가진 선생이 그 당시 이쪽에 관찰사를 하시면서 그 이쪽에 학교 설립 운동이 많이 나와요. 1908년, 9년 요 무렵에 이때 이쪽에 관찰사 하셨죠 그때. 네, 예. 그러니까 이게 호명학교든 뭐든 이쪽에 양반 가든 이분이 또 이제 노론계니까 이쪽하고도 맞았고 그다음에 1894년 갑오개혁 할 때에 그때 이제 그 실무 책임자가 유길준 선생이죠. 그렇죠. 예. 그 유길준 선생인데 그 해에 일본에서 김옥균 선생이 이제 암살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개신 유학자들의 생각이 거기 반영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요. 그거를 정정화 여사가 그대로 이어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뭐 말씀 잘하시니까 잘 금방 이해하시죠. 그래 중간에 또 이해 안 되시면 이제 또 얘기하십시오. 저도 정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농가 이제 여기 동농이 여기 관찰사를 그 중간 관찰사로 왔을 때 잘 아시다시피 1906년에 홍성에 뭐 대반전이 일어나잖아요. 지산 선생을 비롯한 그렇죠. 이제 제2차 어병전쟁이 경호 의병전쟁 말하는 예. 그래서 어병전쟁이 일어나서 거의 그 당시 기록을 보게 되면은 뭐 700 지금 어총 뭐 그렇죠.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심리를 가면 살아있는 사람을 한 명 볼까 말까 할 정도 초타가 됐던 거예요. 그 정도 이제 초타화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예산에 그 우리 어병운동사 또는 뭐 한국 근현대사에서 그 했던 그 우리가 그 이문원 독립기념 관장을 했던 그 집안의 이제 정조부가 그 수당 이남규 선생. 예, 이남규 선생이었고 안동부사를 했죠. 이분이 그 제2차 어병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을 자기 집에 숨겨두고 그랬다가 결국 일본군에 끌려가시다가 아산에서 그 개천 앞에서 그 살해를 당하거든요. 그때 이제 이 동농이 관찰사를 해가지고 김가진이가 수당 선생을 체포해서 했다. 그렇게 해서 한때는 양가 집안이 좀 같은 그 고향인데도 거의 원수처럼 지냈어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같은 관찰사를 지냈는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할 수 있나? 근데 그거는 사실은 이제 아닌 것 같은데 예, 사실 아닌데 그거는. 사실이 아니고 그게 이제 밝혀져가지고 지금은 양가가 한 십몇 년 전부터 좀 교류도 하고 제가 그 역할을 좀 중간에서 좀 하면 처음에는 욕을 많이 얻어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일본군들이 그냥 그 수당집에 와서 그걸 하는 거지. 체포를 해가면서 그 하니까 이제 수당이라고 하는 분은 자기는 선비는 꺾일 수는 없다. 그렇게 해서 그 같이 가던 제일 강한 거는 노비가 그때 세 명이 같이 이제 동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세 명 노비들도 같이 살해되는 부자가 같이 살해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거기 수당이요. 그 수당이 그 이남규 선생이 살던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저쪽으로 들어가면 막골이라는 데가 있어요. 예, 예. 그 막골에 경주 출신들이 많은데 거기가 동학의 소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쪽에서 이제 채집한 거로는 수당 선생이 그 일본의 그 일진 애들이 이제 감시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민종직 선생이나 그 사람들이 거기 들어갔다가 빠져나갔고, 그러니까 동학 그
그 전쟁 때 좀 참혹하게 살해당한 사람들이 그게 이제 아마 고발을 해서 그렇게 해서 송악 근데 보통 이제 잡히면 거기서 이제 처단을 하는데 이 사람은 송악으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송악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당시 일본 분들도 자기들이 업적을 내세우고 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 인물로 수당 이남규 선생을 지목해가지고 서울로 압송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로서는 도저히 그걸 받아들일 저항을 하니까 일본 분들도 회유를 하다가 결국 안 되니까 같이 얘기했는데 저는 그 같이 그 동행했던 노비들 세 분 중에 두 분은 포상을 받았어요. 독립공장. 그런데 한 분은 신원이 안 밝혀져 가지고 그때 뭐 노비들 이름이 제대로 있을 수가 없어서 그런 안타까운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두 집안에 그런 좀 안 좋은 관계도 있었겠지만 그게 풀려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3.1 운동이 일어나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3월 1일이라는 서울을 비롯해서 뭐 평양, 원산, 정주, 진남포, 신의주 이런 등등 7군데에서 3.1 운동이 일어나고 2일날 일요일이니까 이제 하루를 쉬고 3일날은 고종의 국장이니까 또 안 일어나는데 그 3.1 국장인데도 일어난 곳이 개성이에요. 그 어윤희 여사를 비롯해서 이제 개성 호수론대학교 교사 건네라 뭐 이런 분들이 이제 했던 겁니다. 그 3.1 운동이 그렇게 되고 이제 3월 5일날 대대적인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것이 서울역 지금의 그 서울역이 있는데 거기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갑니다만 그 세브란스 빌딩 있잖아요. 배우 빌딩 바로 옆에 거기가 옛날에 세브란스 병원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학생들이 약 3만 명 정도가 모였던 아마 3.1 운동 이래 최대 규모로 한 장소에 모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학생운동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지역사회에 전파가 되니까 전파를 막기 위해서 사실은 조선총독부가 서울에 있는 중등학교에 휴교령을 내려요. 그래서 그 휴교령이 내리니까 학생들이 지방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5월달까지 약 2,000에 가까운 3.1 만세. 그러니까 뭐 전국 각지에서 안 일어난 곳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이제 그런 3.1 운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나서 이제 침잠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고천에 홍성에서 3.1 운동이 이제 기록에 의하면 3월 6일 날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 김종진 선생이. 예. 근데 이제 자료를 못 찾아요. 그 기록이 없는데 거기서 김종진 아시죠? 안 아시죠? 예. 그 3월 6일 날 그때 그분이 중동고등학교를 그때 다니셨어요. 그런데 3월 6일 날 여기 홍성에서 일어났다는 거는 아마 기록이 없어서 아니 조금 시기적으로 안 맞아요. 아, 왜냐하면 파급대 나가기가 홍성 지역의 출신이 예를 3.1 운동 대표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이쪽하고 연계되는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대개 보면은 지금 뭐 수원 같은 경우 3월 1일 날 수원에서 일어났다고까지도 이야기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이병헌 선생이 그 수원 출신인데 이분이 3.1 운동 비사에서 그런 기록을 남기라. 이분은 말 그대로 비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말 기록들 중에서 매천항엔 선생이 구례에 있으면서 남겼던 게 매천야록이거든요. 그 기록들이 중요한 내용은 다 보이네. 날짜 이런 거는 그렇죠, 굉장히 안 맞죠. 말 그대로 야록이라고 하는 거는 마켓에서 들리 우리가 요즘 이야기하면 좀 카드라 뉴스 이런 건데 그게 내용은 진실성은 있지만 그게 전파되는 과정들은 보면 정확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홍성에서 3월 6일 날 일어났다는 거는 조금 더 시기적으로 빠른 것 같고 아마 그런 착각일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3월 16일을 3월 6일로 했을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그때 또 어떤 분들은 음력하고 양력을 그럴 수 있어요. 혼돈을 해버리니까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하튼 홍성의 뭐 3.1 운동을 한번 다시 조명을 여러 측면에서 해봐야 되겠죠. 여하튼 그런데 3월 1일 날 시작된 이 만세 운동이
5월 달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거의 주춤해져 버리는 그런 시기가 되니까 서울에 이제 있었던 사람들이 요즘 같으면 지하신문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요. 그게 뭐 핵심 공보도 되고, 그다음에 독립신문이랑 항해에서 나왔던 독립신문과는 다른 또 이런 이제 우리가 지하신문이라는 것이 발간이 되면서 제2의 3.1 운동을 이제 꿈꾸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과거에 일진의 활동을 했거나 아니면은 만주 지역까지 독립운동을 모셔가던 사람들이 민족대동단이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여기 홍주의 최익환 선생하고 여기 인근에 있었던 전협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 최익환 선생이 바로 김사진 장군의 그 의형제예요. 의형제.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이제 동농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총재를 좀 맡아달라 그러고 나머지 이제 단장은 전협이 맡고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여성들도 끌어들이고 민족 대표 33인에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여성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민족 대동단을 결성할 때는 3.1운동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노동자도 대표를 였고 요즘 같으면 어떻게 되면 비례대표를 비슷하게 했어. 그래서 이신의 여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가야 되고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담는 이제 갱문들을 만들어서 뿌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잘 알다시피 4월 11일 날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여기서는 민족대동단과 이제 연계가 되는 거죠. 그때 왜 임시정부와 국내 항일 세력들이 연계가 가능했냐면은 임시정부는 국내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통제와 교통국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요원으로 임시정부의 비밀 요원들이 국내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내에서 이제 일정 정도 독립운동 자금도 모금을 하고 이러한 상황이 연계되면서 민족대동단의 실체를 상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족대동단과 연계를 위해서 도산 안창호의 명령에 의해서 당시 도산 안창호 선생이 그걸 했거든요. 내무총장 겸 노동총장이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노동부 장관 겸 내무부 장관이에요. 행정자치부 장관 이런 그걸 하니까 송세호라고 하는 이제 비롯한 특파원을 국내로 보내서 접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해에서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겠습니다만 3.1운동 이후에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는 게 7개가 만들어지는데 실체가 제대로 있는 거는 상해 임시정부 그 다음에 노령에 만드는 대한민국민회 그 다음에 서울에 인천에서 발견을 해서 서울에만 한성정부 이 3개고 나머지 4개는 요즘 우리 탈세에서 많이 이야기되는 페이퍼 컴퍼니처럼 저희들이 이야기할 때는 이제 종이정부다. 이제 그런 그래서 이 세계 정부가 나중에 결국은 이제 임시정부로 합류를 하잖아요. 그래서 합류를 하게 되는데 도산 안창호가 국내에 이제 특파원들 보내서 이야기를 하니까 계획이 뭐냐? 그러니까 민족 대동단 말 그대로 우리의 그 고종이나 순종이 유폐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영치랑 이강을 상해로 망명을 시키겠다. 망명정부를 수립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임시정부 내에서도 그때까지 민주공화제를 이야기를 했지만 망명정부가 갖고 있는 또 상징성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민족대동단과 이제 접촉을 하게 되는데 그게 한 9월 말 정도 되면 1919년 9월 말 정도 되면 거의 발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 총재였던 동농 김가진과 아들 김미안이 상해로 망명을 해버리니까 정정하 여사가 그 시아버지를 모시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하고 사라져버린 거죠. 그런데 그걸 나중에 일본 측에서는 왜 그 파악을 했냐면 이 동농 김가진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그 일본 외교관 생활도 해보고 그래서 국제 정세를 잘 파악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상해를 가가지고 3일 만에 중국
언론사들하고 인터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국내에서 3.1운동 때 일본인들이 했던 것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했다. 그게 이제 중국 신문을 통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상해 가제트라고 하는 상하이에서 만든, 우리나라에도 요즘 그 한국 일보에서 하는 코리안 타임 영자 신문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게 요즘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한테 한국 사정을 알리기 위해서 만든 신문들이 있고, 이제 그 신문처럼 상해 가제트라고 하는 신문에서 크게 보도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통해서 일본에서 일본 경찰이 이제 알았으니까 자연히 이제 동농 그 집안에 남아있던 가족들에 대한 압박이 있고 어떤 그걸, 근데 그걸 뭐 알 길도 없었고 알려주지도 않고 가버렸으니까 그렇게 해서 두 분이 이제 상해를 가서 그런 생활에 알려지게 되니까 그의 12월 말쯤 되면은 정경환 여사가 아버지를 찾아가요. 아버지는 서울에 있다가 이제 여기 대술로에 내려와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가서 자기가 시아버지를 모시는 것이 며느리로서의 도리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해서 헬 단신으로 이제 망명을 한다 그러니까 그때 나이가 우리 나이로 21이에요. 근데 그 전에 1년 전에 딸이 죽었죠. 딸이. 예. 결혼해가지고 한 10년 만에 얻었던 딸이 태어난 지 며칠 안 돼가 죽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니까 아버지가 집안의 오빠를 같이 동행을 해서 이제 상해로 망명하는데 도와주는데 운수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 대개 그 당시 중국으로 가는 거는 유학을 가거나 이런 젊은 청년들은 인천에서 배를 타고 가요. 그 배가 되게 이제 부산을 요코하마에서 부산을 들어와서 인천을 해서 중국의 상하이로 들어가는 그 코스는 정식 코스를 갈 수 있는 유학생들이 이런 그 다음에 상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분들은 가능하지만 정치적으로 망명하는 사람들은 기차를 타고 되게 어주로 가서 신의주에서 그 국경선을 이제 넘어서 배 타고 들어가는 그 코스를 해서 단둥에서 산해관을 넘어서 천진으로 이렇게 해서 상하이로 들어가는 코스거든요. 그런데 그 코스를 밟아서 들어가게 되죠. 뭐 우리가 잘 아는 여기 윤봉길 의사 같은 경우도 나중에 갈 때 그 코스로 다 들어가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상해에 도착을 했는데 정말 그 재수가 좋았던지 당시에 상해 임시의정원 의장이었던 손영도 목사라고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상해 임시의정원 의장이니까 임시정부 요인데 도란을 바삭하게 할 거 아니에요. 그 손정도 목사가 우리가 주목이 있는 물론 그분이 독립운동에서 임시의정원 의장도 했지만은 그 어머니 오신도 여사 같은 경우에는 1919년 국내에 만들어진 애국 부인회를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분이고 그 손정도 목사 아들이 우리나라 해군 제독 1호였던 손원일이라고 하는 지금 손원일 함이 있잖아요. 그 아들이 이제 손정도고 그 다음에 그 손정도의 누나가 손정숙인가? 정확하게 지금 이름은 손정숙을 최고로 사랑했던 사람이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손원일 그 후손들이 미국에 살고 있는데 2017년까지 여름이 되면 그 평양에 와서 그 초대소에서 한 1개월 정도 휴가를 보내고 간다고 그런 이야기는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그럴 정도로 이제 그런 관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 시아버지와 남편을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유명한 지금 아마 답사가 혹시 답사를 하셔가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지금 청사 공식적으로 돼 있는 상하이 고창로에 있는 거기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한 400m 정도 떨어져 영객망이라고 하는데 이제 거기서 만나니까 시아버지도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20살, 1살 먹는 그
며느리가 거기까지 찾아오니까 그래 이제 그 생활을 하는데 한 2개월 딱 지나서 이렇게 정정한 여사가 보게 되니까 임시정부 요인들이 밥을 제대로 못 얻어먹고 있는 거예요. 하루에 잘 먹으면 2끼, 하루에 한 끼도 먹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던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그랬을 때 굉장히 여유 있기보다는 좀 그래도 정부로서의 어떤 그런 조직이나 이런 것이 잘 가동되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결국은 간지 한 3개월 정도 됐을 때 자기도 임시정부 특파원으로 국내로 들어가겠다고 자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온 지도 뭐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성제 이시영 우리 초창기 초대 부통령을 냈던 이시영 성제 선생 같은 경우 어떻게 여자가 갈 수 있겠느냐 그렇게 굉장히 만류를 하다가 결국은 자신이 가겠다고 그러니까 국내는 다시 자기가 망명했던 걸 역순을 해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왜 단둥이 거점이 되었냐면은 거기에는 영국인 무역상을 했던 조지 엘쇼라고 하는 이륙양행이라고 하는 걸 냈는데 이분이 조지 엘쇼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자기 어머니도 일본인 여인이고 자기 부인도 일본인이고 그런데도 한국 독립운동에 대해서 정말 모든 걸 다 바쳤다. 결국 나중에 복건성에 가서 이제 20년대 후반에 죽게 되는데 그때까지도 끝까지 독립유공자들을 독립운동가들을 보호하고 연락 거점으로 활동하는 이제 그런 걸 해서 국내에 이제 들어오니까 그래도 그때마다 1920년대 초반이니까 20년 한 4월경 이 정도예요. 3.1운동에 그래도 열기가 좀 있고 그러니까 임시정부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더더구나 이제 시아버지의 그 인맥 그 다음에 우리 성제 이시영이 이제 유명한 그 이혜영 그 동생이잖아요. 그 이종찬 씨 그 어떻게 작은 할아버지 이종골 이제 그거니까 가서 이제 그런 분들을 만나니까 자금이 독립 자금이 꽤 거쳤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돌아온 역순을 또 이제 상해를 간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저는 역을 중에서도 그런 역을이 없다는 거죠. 그거 보면서 막 눈물 나더라고. 여자가 진짜 이거 눈물 나는 장면인데 그 배를 타고 어떻게 갔을까? 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배를 낮에는 못 타잖아요. 압록강에서 밤에 타야 되니까 그 배가 또 크겠어요. 뻔하면 나룻배잖아요. 조그마한 데지. 그럼 그 압록강의 그 강물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물살이세요. 물론 나중에는 압록강 북경 근처에 가게 되면은 한 5m 거의 또랑 같아요. 이제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가 압록강 그 상류에 그 수풍댐이 만들어지고 하면서 유량이 많이 줄어들고 그래서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댐이라는 게 없었고 그냥 뭐 그러니까 그 정말 이랩 편주라고 하는 그 조그마한 나룻배를 타고 그것도 밤에 거기 또 잡히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런 걸 해서 가게 돼서 결국 그 뒤까지 6번을 국내에 들어왔어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시아버지나 임시정부 요인들이 만나는 사람들을 접촉을 하니까 독립운동 자금이 많이 거쳤죠. 두 번째 이제 들어오니까 열기가 안 만나주려고 하는 거지. 첫째는.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버지를 여기 찾아와요. 예산저 대순리로. 그래 이제 오니까 딸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없이 아버지가 돈을 주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친일파와 독립운동가를 너무 유물적으로 보면 안 된다. 그분들은 비록 자기를 받고 친일파로 되어 있었지만 그 돈이 결국은 임시정부 요인들을 먹고 살린 거예요. 그렇지. 그게 그땅.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물론 뭐 직업적으로 했던 이강수라든지 최남선이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비판을 해야 되겠지만 겉으로는 자기를 받고 돼 있지만 그렇지 않고 오히려 독립운동가들에게 그걸 했던. 저는 독립운동가 중에서 제일 그 눈물겨운 분이 안동의 김용한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그 학봉 김성일 우리가 김진월한테 그 어성김씨 그 학봉가의 종손인데 어느 정도 그 양반이 파라코로 소문이 나 있냐면은 딸이 시집 갈 때 사갈 농을 사간다고 하는데 시가에서 보낸 그 예물비를 노름으로 탕진했을 정도. 근데 그게 실제 탕진했냐? 그게 아니에요. 상일방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달성서시로 시집을 가는데 딸이 농을 해오라 그쪽에서 예단비를 줬고 그래서 농을 못 해가니까 할머니가 쓰던 농을 가져간 거예요. 보낸 거지 예단으로. 그러니까 시가집에서는 귀신부터 타고 그 며느리가 시집을 와서 이제 그때부터 결혼을 하면 바로가 사는 게 아니고 3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근황비상을 하더니 결혼만 식만 하고 이제 자기 친정이 와서 그래서 3년째 가서 그걸 하니까 그걸 낙동강 상류에 그 강가에 끌고 가서 이 부정탄 거라고 그 농을 태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정도로 안동에서 노름 벌어지고 파랗고 그러면 김용환이에요. 그리고 그 학봉 종관이니까 어성김씨 종관이니까 종손이니까 옛날에는 종손들은 다 그래도 그 종관에서 다 도와줘서 살만했잖아요. 그런데 다 잡혀먹고 없으니까 전답도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제사라는 게 얼마나 그거 합니까? 특히 이 종택들이 가한 거는 우리는 보통 4대에 이제 제사를 끝내고 봉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제로 10월달에 가서 올리면 끝나지만은 그런 우리가 벌쪽 집안은 뭐가 있냐면 불천이라는 게 있어요. 불천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거는 대화는 관계없이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대개 이항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제 이런 그러니까 학봉을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회말에 가면은 그 유성령 징비록을 했던 유성 그 유씨도 그 불천이들이거든요. 제가 아는 후배 중에도 조선시대 최고의 무반이었던 덕수이씨와 쌍백을 이뤘던 것이 해풍김씨들이에요. 그 경기도 화성 쪽인데 그 집에도 가면은 저는 처음에 1년에 제사가 16개라는 거예요. 뭐 종손인데 그래서 내가 야 너 집에 무슨 그런 불천이가 많냐 이제 그러니까 김주영 교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예. 아, 여기도 하나 있어요. 여기 저 평택김씨 있잖아요. 저 정중사 그게 불천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 집에 그 종손 이야기 들을 때 야 너 집안에 그 무인들인데 그 뭐가 그렇게 많아 그래 보니까 아니 할아버지들이 못된 짓 많이 했더만 오이도 총구 요즘 같으면 이제 뭐 검찰총장 겸 경찰청장인지 이게 5대를 연속하고 이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뭐 당연히 그건 불천이지. 그래 참 그거 보고 야 나쁜 짓 하니까 너 집안이 이렇게 번성을 하는구나 그런 이제 농담도 하고 그 누구시냐면 지난번에 작년에 제노사이드 강의하셨던 김주영 박사 있죠? 그 집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금을 그렇게 이제 거두가고 그런 역할을 사실 여자의 몸으로 그걸 6번 했다는 게 그거는 정말 역을 중에 역을이고 어떤 분은 정제가 여사를 이야기할 때 저게 사람이냐 신이냐고 할 정도로 그랬을 거 아니에요. 더더구나 지금도 여성들이 좀 그하면 우리가 김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거기 저는 비할 바가 아니라고 봐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임시정부의 사실상 살림을 끌어가고 특히 백범 김구 선생 같은 경우에는 그 부인이 최준혜 여사가 약골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24년도에 그 우리가 잘 아는 김인 낳고 그다음에 이제 그 김신 둘째 아들 낳고 그때는 이제 결막염이 걸려가지고 상임정국에 살다가 이창에 떨어진 거예요. 다락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입원을 해가 있을 때 뱅가로를 했고 실제 운명할 때 백범은 계속 거기 돼 있으니까 요시찰 인물로 거기 돼 있으니까 병원에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임종을 마지막 지킨 분이
사실은 이 정정화에서 정정화 예산안. 그 뒤에도 모든 이제 그게 되면은 그리고 이 남편 김희안 같은 성우 같은 경우에는 신앙을 배우고 그랬으니까 취업을 하는 거예요.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렇게 취업을 해서 임시정부들 그 요인들을 갖다가 보살피고 그런 역할을 이 두 부부가 다 한 거죠. 근데 저는 물론 정경화에서도 위대하지만 그걸 외조를 했던 성엄이라고 하는 분도 굉장히 우리가 한번 다시 봐요. 그 시대에 근대 교육을 받고 그런 부인을 배려했던 외조를 했던 사람은 저는 최선아의 부군이었던 양우조. 그 다음에 매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되게 거의 부인들은 거의 어떻게 보면은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경제까지 책임져야 되는. 그러면서 근대교육 이제 신교육을 받았던 그 여성들과 임시정부요인들의 부인과 이 전통교육을 받았던 부인들과 관계는 긴장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제 그런 걸 원만하게 이루어 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 부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가 서로를 배려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사진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안고 있는 저 김자동 사진이요. 여기 예, 저 안고 있는 분이 1928년생이에요. 구동이 김자동 선생님입니다. 작년부터는 저하고 인터뷰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활들이 쭉 이어지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1932년 4월 29일 날 상하이 홍콩공원에서 동아시아의 지각변동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우리가 여기 예산 그 출신의 그 윤봉길 의사라고. 우리가 윤봉길 의가 뭐 물론 일본 천장절에 폭탄을 투척했고 그런 것도 있지만 한국이라고 하는 것을 국제사회에 알린 결정적인 계기라고. 왜 그러냐면 한국 전쟁이 1950년 일어났을 때 미국 대학생들한테 한국이 어디 있는지를 지도상에 표기를 하라니까 저 오세니아 밑에 찍고 20%가 안 되다는 거 아닙니까? 한국의 위치에 대해서. 그런데 그때 당시 우리가 뭐 3.1 운동을 해서 한국에 대해서 외신을 통해서 많이 알려졌지만 그때는 생각이 뭐냐면 제국주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서구 세력이 뭐 동아시아나 그 다음에 남미나 아프리카를 지배하는 건 당연하다고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 뭐 일어났는데 그래서 일본 애들이 쓰는 게 만세운동이라고 안 쓰고 소요라고 그러잖아요. 난동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영어로 표현하면 라이어트, 이게 완전히 폭동이거든. 그게 서구적인 시각이 그대로 그 당시 기사들을 보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국에서 뭐 일어났다 그래봐야 저거 뭐 왜 자기들이 다 제국주의들이 다 식민지를 한꺼번에가 있는 상황이. 그러니까 한국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으나 보다 정도지. 그런데 이거는 이제 윤복일 어라고 하는 그게 아니라 동아시아 질서를 확 뒤집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 본격적으로 중국을 침략에 들어가고 있고 중국도 거기에 대해서 야 이게 장난이 만주 사변만 일어날 때마다 여기서 끝나겠구나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뭐 장제석 국민당 정부 자체가 대응하는 방식들이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 한국의 청년이 일개 청년이 당시 그때 만 1908년생이니까 몇 살 돼? 25살이가 26살. 그렇죠. 26. 26살 그 한 청년이 그런 어거를 일으켰으니까 장개석이가 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중국 100만 대 운도 못하는 걸 조선의 일개 청년이 했다. 사실은 그때부터 중국 국민당 정부가 우리 임시정부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그래 해줄게만 하면서도 얘들이 그 갖고 있는 그 짱콜라 의식
자기들은 대국이고 한국은 소국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어. 그런 의식을 그런데 이제 야 이 터지고 보니까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아이 한국 젊은 청년들을 중국 군관학교나 아니면 한국 군관학교나 위남 가공학당 이런 데 특별반을 만들어서 투입을 시켜주게 되고 저는 그게 결국은 1940년에 우리가 한국광복군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진짜 통수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해줬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이념적으로 갈등이 굉장히 많았죠. 뭐 우리가 잘 아는 민족주의를 지향했던 사람, 그 다음에 뭐 신청호나 이런 분들이 갖고 있었던 자유주의자들, 아나키스트. 그 다음에 또 한쪽은 김원봉이나 무정 이런 양세봉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또 사회주의적인 문제. 이것이 착동되면서 이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저는 독립운동을 우리가 겪어야 했던 민족주의, 자유주의, 그 다음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 다음에 아나키즘 이걸 두 경험을 해봤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통합이 안 되고 1945년 백범이 이야기했듯이 해방이라는 것이 도둑처럼 찾아왔다. 그래서 앞날이 걱정된다는 게 이게 통합이 안 되고 그렇게 됐으니까 해방 이후에 우리 국내에서 그렇게 갈등이 일어나고 대립되고 이념적인 그게 프레임이 만들어졌고 어쩌면 지금도 그게 재현되고 있는 부분 그 프레임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그러면은 아마 여기 대표적으로 공산주의자 했던 박헌영이가 금방 사람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야 거기는 빨갱이 마을이다. 또 어떤 지역에는 그러니까 6.25 전쟁 때 엄청난 우리 대학살들이 서로를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독립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념적인 틀에서 그걸 좀 통합을 하고 했었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현대사의 최고 불행인 한국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4.4월 29일 상해의거는 한국이라고 하는 것을 국제사회에 정말 알리는 그러면서 사람들이 야 이게 의열투쟁이야. 이제 그런데 역시 그 애들의 시각은 서구 중심적이잖아요. 절대 그 애들은 포기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는 이제 의열투쟁에 상해, 의거 이런 표현을 쓰지만 서구인들은 그걸 뭐라고 씁니까? 암살. 예? 암살. 암살? 암살이 아니고 사회적 폭동? 소요? 그거는 만세운동에서 죽었습니다. 테러라고 그랬죠. 바로 그거예요. 네. 그래서 테러리스트로 윤봉길을 이야기합니다. 저거 같이 본 거지 그 미국의 아랍의 네. 지금도 그런 거 얘기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지. 서구인들의 시각이 그렇게 되니까 일본은 당연히 윤봉길은 테러리스트야. 그래야 왜 이 아무 개념도 없고 무계획적이고 그다음에 적극적이라는 걸 드러내려고 하는 게 테러리스트 규정이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가 했던 윤봉길 의사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했던 이공창 의사나 이런 의열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암살이나 적액할 대상을 정하고 해요. 테러리스트는 예를 들어 우리가 미국의 어떤 백건주의에 붙었다고 그러는 우리가 9.11 그거 같은 경우는 전혀 무고한 시민한테 가하잖아요. 테러리즘하고 우리가 의열이라고 하는 다른 점, 의열투쟁의 다른 점은 명확하게 목표를 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의열단을 1919년 김원봉이가 만들 때도 5가지 7가살, 7가지 죽일 대상, 그 다음에 7곳을 파괴할 대상, 조선총독부, 동양척식회사, 그 다음에 일본 경찰서, 이런 7가지가 딱 정해진단 말이에요. 그 이외를 하면은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의열투쟁에서 선언서 다 그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행동 지침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의열 투쟁을 했던 게 우리가 부산경찰서 폭박 박제, 밀양경기 이수봉, 그 다음에 나섭주의 동양측식회사, 뭐 김상욱 종로경찰서. 왜 경찰서가 그렇게 탁해지되었냐면은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 민주화하는 과정에서 제일 강한 게 경찰서예요. 경찰서 정보과가 하는 일이 학생들, 시민운동가들, 그 마음대로 진행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시조하면서 말하는 대로 그게 조금 더 한 게 우리가 박정철 고문 사건이 일어났던 남양주 대공무실이라는 이런 게 그거는 완전 불법적인 거잖아요. 그보다 조금 더 심하게 이제 하는 경우에는 서빙고도 거기가 뭐냐면 국군보안사 기밀사령입니다. 그래서 오고아웅이 만들어지고 우리나라 기업 총수들 중에 가서 제일 욕된 욕을 받은 사람이 삼성의 이병철 씨예요. 이병철 씨가 왜 거기 가서 그렇게 욕을 당했는지 그것도 여기 공주 출신 아니습니까? 육군 준이었던 이상재 씨한테 끌려가가지고 뭘 욕을 했냐면 혼나 재산 혼나 말씀. 재산이 아니고 TBC 방송 했나 중앙일보 했나. 근데 이병철 씨는 그걸 알았거든요. 방송이 얼마나 앞으로 미디어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만은 안 되겠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주고 가라. 그러니까 3일 동안 말도 안 하더라는 거 아니에요. 잠 이제 노년간 좀 피곤해가지고 조금 졸고 이러면 학성기를 확 들어가 잠을 하니 사람이 잠오자면 미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 그 방송 그 TBC하고 중앙일보 건담했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 TBC인가 있었어요. 아시죠? TBC. 그 마지막에 그 방송을 끝나면서 그때 거기서 영화를 한 편 상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코바디스라는 영화. 그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영화를 딱 하고서 눈을 났더라고. 주여 어디로 가시나니까 그건 거예요. 그게 그리고 나중에 이제 JTBC가 다시 나오겠죠. 그 전에 그게 나왔어. 코바디스. 이제 그런 것처럼 이때도 엄청났단 말이에요. 그래, 경찰서라는 게 별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도 순사 온다는 거 애 울고 말한다는 야 순사 온다.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게 순사예요. 이제 그럴 정도로 이 민중생활을 직접적으로 왔다 있으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1932년 윤봉길 의가 일어나온 중국이 도움이 되게 되는데 3일 4.19 그 홍구어가 일어나고 나서 그때 일본 경찰들이 조계지는 원래 이제 치해법권 지대이기 때문에 들어오면 안 돼요. 조계지마다 그거는 각국의 독자적인 영역이거든요. 우리가 외국 공간도 마찬가지. 우리가 서울에 있는 공사관이나 이런 데는 민간인들이 절대 허락을 받지 않고 출입을 못하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법률도 그 나라의 법률에 의해서 마당에 우리가 무단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 나라의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프랑스 조계의 일본 영사관 경찰들이 무단 난입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다 찾다가 결국은 안창호 도산성이 그걸 몰란 거예요. 뭐 일선에는 알았는데 도망을 안 갔다 그러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알았으면 당연히 피신을 했겠죠. 이제 그렇게 해서 도산 안창호성이 그때 구금대 와서 이제 대전행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윤봉길 의사 윤봉길 의사의 그 의열 그 상에 그 폭탄이 던지고 나서 그때 이제 도산 선생이 잡혀가요.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임시정부는 어떻게 이제 탈출을 해야 돼요. 그럴 거 아니에요. 의거는 이제 일어났는데 11시에 일어났으니까 이제 상해에서 고해신문이 발간되고 해가지고 다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백범은 그 전날 안공건 집에서 그 유목이라고 이제 만찬을 뭐 진짜 그 최후의 만찬이죠. 그렇게 하고 그 헤어지고 나서 이제 딱 그걸 보고 이제 성공했다는 걸 하는데 이게 이제 뭐 무차별 들어오니까 어디로 가느냐면 당시 상해에 있었던 목사가 피치 목사가
우리나라 그 임시정부 요인들이 피지 목사집으로 많이 피신을 했어요. 그리고 일부는 미리 알고 상해를 벗어났고 그렇게 해서 일본이 이제 철동 같은 경계를 하게 되니까 피신을 못하는 그 당시 이제 백범은 뭐 초창기 때는 우리가 경무국장을 했지만 그때는 26년 이후부터는 이제 백범이 이동영 선생을 이어서 주석으로 이제 돼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뭐 백범을 잡으려고 그때 당시 걸린 돈이 현상금이 40만 원. 요즘으로 따지면 한 300원. 근데 백범보다 나중에 더 많이 걸린 사람이 김원봉. 김원봉이 60만 원이야. 그러니까 뭐 한 400억, 50억 정도.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김원봉이가 그 정도로 독립무장투쟁이나 독립운동사에서는 그 역할이나 그런 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높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 이제 임시정부 그때부터 1940년 우리가 잘 아는 충칭에 안착할 때까지 8년 동안 떠돌이 정부예요. 그 좋은 이야기라고 하면은 무리의 선정부. 왜냐면 중국 강이 많으니까 호수 뭐 우리가 서호, 뭐 동진호, 뭐 양쯔강, 장강 뭐 이게 그 배를 타고 이제 쭉 이동을 하는 거죠. 그 8년 동안을 이제 하는 과정에서 그 백범의 그 어머니였던 강락원 여사가 1900 자기 며느리가 먼저 죽고 나 24년에 죽고 나서 손자 둘을 데리고 국내에 들어와요. 들어왔다가 국내에서 가니까 하도 또 압박을 가하니까 다시 또 이제 중국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백범가뿐만 아니고 우리 여기 천안에 서고 이동영 선생님 되게 그때 이 임시정부 요인들이 부인을 같이 동반한 경우는 젊은 분들은 같이 동반을 했지만은 연세 같은 분들은 거의 호래비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게 시아버지가 한두 명이 아니야. 그런데 그걸 정정아 여사가 이제 그 젊은 뭐 연미당이라든지 아니면 최선아 같은 이제 이런 젊은 인정 요인들 부인들을 가하면서 그 뒷바라지를 다 한 거죠. 그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가 강락원 여사가 해갑을 맞이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선물을 마음먹고 이제 그 연미당하고 뭐 최선아 이런 분들하고 같이 이제 얼마씩 해가지고 선물을 딱 했는데 강락원 여사가 하신 말씀이 뭔 줄 아세요? 지금 피를 가지고 지금 독립을 쟁취하자고 젊은 사람 목숨을 걸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그렇게 해서 그걸 물려오이라 그래서 돈을 현금을 역시 현금을 잘 아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 현금을 드렸더만은 그 현금을 가지고 근총을 제자로 사서 독립자들한테 주더라고. 그래서 강당원 여사가 정말 우리가 전통적인 할머니였지만 세상을 보는 눈이 훨씬 근대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나왔다라고 하지. 그런 일화들이 많죠. 그 이동하는 과정에서는 일본의 공습이 들어오고 폭격이 들어오게 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겠어요. 뭐 정말 우리가 킬링필드라고 하는 걸 연상할 정도로 그런 속에서 이동을 하고 그러면서도 임시정부 요인들을 모시다가 한 34년 말부터 36년 말 정도까지는 무링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저 서안에 조금 더 밑에 있는데 거기 정정아 여사하고 남편은 중국인 회사에 취업을 해가지고 거기서 남편이 번 돈을 거의 대부분은 임정 요인들 생활비로 제공하는 그런 정말 헌신적인 걸 하다가 36년 말 정도에 다시 이제 시안 쪽에서 임시정부와 합류를 했습니다. 끝까지 임시정부와 같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1940년에 우리가 잘 아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제 마지막 안창한 데가 중칭이란 말이에요. 중칭에서 그대고
하니까 임시정부는 이제 학대 개편할 필요도 있었고 군대를 가질 필요가 이제 있은 거죠. 그렇게 해서 강복군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 거기에 대다수는 임시정부를 조직하는 사람들이 만주나 아니면 중국 군대에서 활동을 하던 군인들이었어요. 독립군이고 군인들이었는데 유일하다고 할 정도로 성함이 거기 군사 가장으로 들어가서 그걸 조직하는 역할을 맡던 거죠.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임시정부를 강화해야 되니까 우리가 요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정당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1930년대부터 사실은 임시정부가 외곽단체로 한국독립당, 그다음에 민핵당은 이제 김원봉 계열 쪽에서 뭐 조선독립당 이런 정당들이 많이 생겨요. 이제 이 정당들이 다시 합류하고 가면서 한국독립당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임정요인들의 부인들이 또 해일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뭐 의전 행사를 하거나 경축 행사를 왜 3.1절이나 그 다음에 8.15 8월 29일 국치일에는 행사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다시 이제 여성들이 후원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대한애국부인회. 그거 1910년에 19년에 국내에서도 만들어졌었고 상하이에서 만들어졌던 것이 재탄생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이제 한국독립당이나 한국민핵당이나 이제 이런 외곽단체 조선민족당이나 이런 거기에 임시정부의 여당 역할을 해준 가장 역할이 큰 게 한국독립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임시정부의 요인들의 부인들은 한독당의 다 당원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시 또 뭉치는 것이 43년도에 한국 여성혁명동맹이라고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세력들이 임시정부를 강화시키고 그 와중에 우리가 잘 아는 최고의 무력 기반을 갖고 있었던 것이 김원봉이가 이끌던 조선의용대예요. 이 조선의용대가 임시정부와는 결배를 선언하고 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연안파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중국의 모택동과 같이 우리가 들어가서 같이 합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 반 정도는 김원봉이 이끄는 세력들이 임시정부와 합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김원봉이 나중에 뭐가 되느냐 하면은 한국강복군 총살인가는 지청천이고 우리가 흔히 이청천으로 많이 배웠습니다. 지청천이고 그 부살인관이 그 김원봉이가 맞는 이제 그 다음에 거기 참모장이 이범석이라고 하는 철기 이범석 이런 이제 거기 되면서 그 부인들이 이 외곽단체로서 여성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여성들이 해야 될 역할이 뭐가 똑같냐면 자녀들 교육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상하이 때부터 있었던 게 한국교민단이 만들었던 게 인성학교예요. 그래서 초등학교로 시작해서 이제 중등학교로 하고 하는데 이게 임시정부 청사 임대비도 낼 돈이 없으니까 인성학교로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개별적으로 중국인 학교에 가서 이제 교육을 받으니까 애들이 우리말을 못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결국은 중층에서 3일 유치원을 만들어서 우리 그걸 하게 되고 거기에 정정아 여사가 이제 교사로서 그걸 하면서 한글을 깨우치고 그 다음에 다시 인성학교를 부활시켜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정부로 민핵당계 우리가 김원봉 세력이 같이 임시정부와 합류는 했지만 이념적인 갈등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이전에 일어났던 것이 1938년도 유명한 남목적 사건이에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던 장개석 정부가 우리 임시정부에다가 독립운동 세력에다가 지원금을 줬단 말이에요. 이 돈이 항상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주으니까 민족주의 계열은 당연히 윤봉길 그의 핏값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 민족주의 계열들이 다 쓰려고 그러고 거기에 비해서 사회주의 계열은 무슨 소리냐 우리는 같이 안 했냐
근데 그게 서로가 논의가 잘 안 되고 하니까 이윤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회의장에 난입을 해서 미국에서 일어난 총기 사건 비슷한 게 일어나. 그렇게 해서 그 hen희철 같은 분은 현장에서 바로 사망했고, 그런 거 보면 백범 선생은 목숨이 질긴 것 같아요. 그 총에 맞고 병원을 데려갔는데 병원에서 그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이건 거의 죽은 거랑 마찬가지다. 그렇게 해서 3시간 동안을 끄적대기로 덮어놨어요. 그런데 3시간 후에 가니까 오히려 3시간 전보다 상황이 더 호전돼가 눈을 뻗고 그렇게 해서 백범이 그때 살아났다는 거예요. 참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야, 생명은 역시 인맥은 제천이지 우리 마음대로 이제 그런 그 과정들을 겪어가면서도 정정아 여사를 비롯한 이 임시정부의 젊은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젊지가 않죠. 뭐 40년대니까 그 40대 뭐 옛날에 40대 며느리 보고 이럴 때 아니에요. 우리 어머님이 42에 며느리 봤거든요. 아 며느리가 아니라 사위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대니까 그보다 더 빠른 시대니까 그런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1945년 8월 15일 날 강복을 맞는데 그 소식은 8월 9일 정도에 정정아 여사의 그 장강일기에 보면은 그 다음에 최선아 여사가 쓴 제시의 일기나 이런 거 보면 한 8월 9일 정도 되면 원폭이 8월 8일 날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떨어지고 일어나서 거의 그 소식을 단팥방송을 통해서 좀 알았던가 봐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공식적인 그게 안 나오니까 8월 15일까지 이제 기다린 거죠. 그 중국에 그거 되니까 뭐 요즘도 중국은 뭐 명절에 이런데 폭주가 엄청나게 쏟잖아요. 아니 그 전쟁의 와중인데 폭죽이 막 그렇게 이게 공습을 했나 싶어서 나가 보니까 사람이 그리해요. 엄청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 항복했더라고. 그런데 이제 막상 이제 해방은 딱 됐는데 이게 또 이제 문제가 그거예요. 무질서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본이 침략으로 중국이 또 그 행정 체제가 완전히 거의 붕괴되다시피 했고 군사 권력들이 모든 걸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수습해야 될 게 특히 이제 우리 교민들이 그 당시에 중국으로 만주로 나가 있던 분들이 한 200만 넘거든요. 그게 이제 귀국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일본군에 가 있던 우리 한적 병사들은 그걸 포로로 그 중국군에 잡히니까 이제 거기 가서 그걸 교섭을 해서 다시 이제 우리가 그 해와 인수 흔히 좀 이야기가 갑니다만 인수를 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종군 위안부로 끌려갔던 그런 부인들을 갖다 또 그 수습하는 게 만만치 않았어요. 우리는 그 단순하게 생각할 때 전쟁이 끝났으니까 한국 가면 되겠다. 그 먼 거리를 어떻게 또 걸어서 와? 지리도 모르고 여전히 중국은 국공내전이 일어날 때도 마적들이 있고 이랬거든요. 그렇죠. 그때 많았지. 그때도 그렇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말이 통하면 뭐예요? 말하다 안 되면 그냥 죽이면 끝인데. 그러니까 그걸 수습하려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백범이나 이런 임정요인들이 11월 달에 들어올 때도 결국은 임시정부 자격으로 못 들어오잖아요. 미국이 반대했거든요. 개인 자격으로 들어오라. 그렇게 해서 제1차로 16명이 들어오고 그러지만 정정아 여사나 이런 분들은 46년 5월달에 들어와요. 늦게 들어오는 사람들은 48년 들어오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 지역에 따라서 이게 이동하려고 하는데 미군이 있을 때는 오히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나 국내 진공작전을 했던 OSS나 이런 데는 미국이 그때 당시 최첨단 무기를 제공하고 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뭐 예를 들어 군인들은 독립군을 강국군을 했던 분들은 나침반이나 이런 게 있어서 다 알려줄 줄 알지만 일반 분야들이나 뭐 아니면 거기 가서 상업을 했던 이런 분들은 교포들은 아는 게 없잖아요. 그렇다고 중국말도 서툴러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수습에 들어오는 과정이 그렇게 지난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46년 5월달에 부산항으로 들어왔는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미군들이 타는 그 무기 수송하는 그 LST라고 하는 군함 같은 거예요. 그걸 타고 제주도를 지나서 부산항에 입항하려고 하니까 이때 콜레라도 성행하고 그렇게 해서 그 배에서 3일 동안 있는데 소독한다고 DDT라고 하얀 그 야가 그걸 그냥 뿜어댔다는 거지. 그렇게 있다가 이제 부산항에 내려가지고 서울로 이제 와 보니까 이 뭐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리고 이러면서 산발선 분할 뭐 벌써 돼 있는 거고 이런 그거였어요. 그런데 이승만이가 그때 이제 미군정을 끼고 이승만이가 이제 제안을 했대요. 뭘 제안했냐면은 자기 부군이었던 성엄한테 장관직을 제의를 했대요. 그런데 이분들은 완전 백번 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승만은 제의를 해도 안 됐던 거예요. 왜 이승만이 그걸 제의를 했냐면 이승만이가 미국을 유학할 때 이승만이 똑똑했거든요. 영어는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제일 잘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부하러 간다고 동릉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학 경비를 준 거야. 그러니까 이승만 입장에서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동롱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뭐 해방정부에서 보니까 이건 뭐 완전 처음에는 이승만하고 인구하고 반탁운동할 때는 같이 손을 잡았지만 뭐 이 이제 찢어지면서 뭐 단독정부 수립한다 아니다 통일정부 수립한다 뭐 이러니까 제의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 그렇게 해서 이제 통일운동할 때 우리 사람은 백범 선생이 김규식 뭐 우사나 이런 분들하고 이제 평양에 가서 김일성하고 회담을 하잖아요. 거기 유명한 그 언밀도 섬, 즉 대동강 섬 우리 같으면 중지도 정도 될까 난지도 저기 뭐 여의도 그 정도 되는 그 이제 섬에서 회의를 하는데 그게 되나요 안 되지. 결국은 거기 가니까 실패로 이제 끝나게 되고 6.25 전쟁이 나고 전쟁이 나니까 김일성 쪽에서는 그 유명한 게 이제 임시정부 요인 모셔가기 작전이에요. 그때 맹망성이 있는 사람들은 뭐 친일을 했건 어떻게 했든 이광수는 똑똑하니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뭐 한 몇백 명이 그때 가거든요. 가다가 뭐 병들어 병사인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6.25 전쟁 속에서 피난을 못 가고 있었던 이 정경화 여사는 그 당시에 남편도 그랬고 이 정경화 여사도 좀 이념에는 크게 구애를 안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자선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고 최선화 여사가 쓴 제시 일기에도 그런 내용 부분이 나오는데 이념을 좀 초월하는. 그러니까 서울시당 위원장이었던 이성엽이가 내려와서 보니까 과거에 자기한테 그렇게 도움을 준 분이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으니까 도움을 줬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부역했다. 그래서 이제 6.25 전쟁 와중에 또 경찰서에 끌려가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러면서 결국은 지금은 정경화 여사는 오래 사셨고 북한에 간 지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평양 그 애국 열사능에 사진. 이건 말년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시면 말년의 사진이 있어요. 이분이요. 이거 한번 나누고 있나요 사진? 예. 그리고 요 지금 저 떴잖아. 네. 6.25 전쟁 중에 참 인자한 할머니 상이에요. 이때가 해방 후에 아까 그 보동고에 있던 이 그동이가 이때 보성 전문단이에요. 이분이 영어를 그렇게 잘해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 책을 냈던 김일성이라고 하는 그 책을 우리나라 최초로 번역했던
조선일보 기자도 꽤 오래 했었고 언론인은 오랫동안 생활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제일 저는 그 정정화 여사가 대단한 게 자기 그 생활 체험을 또 아들이 이제 이런 그게 있으니까 구술로 미안의 꽃 그래가지고 구술사를 임시정부와 관련 쭉 썼어요. 그 다음에 그걸 이제 더 보완해가지고 장강일기라고 그런 그 어떻게 보면 대서사시를 남긴 거죠. 이 그 고성 전문할 때 홍성에 그 2대 미니언 하시던 분이 계세요. 그 유승준이라는 분인데 일대는 그 손재학이라는 분이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 독립 촉성회 네. 그쪽이고 이제 이분이 이제 권준에 계셨는데 2대 국회의원 하셨죠. 이 홍성에 그 보성 전문 사람들 이야기가 좀 있어요. 아직 근데 제가 그걸 공개를 못해요. 왜냐면 살아있는 분들이라 이거 하면 이제 해방 공간에서 있었던 일이 있거든요. 1945년부터 48년 거의 60년까지 그걸 공개했다가 이제 난리 나니까 제가 그걸 한번 얘기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홍성경찰서 전국과에 있는 분이 그거 하지 말면 안 된다고. 그래서 아직은 제가 머릿속에만 담아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국립대전 hen춘원에는 정정화 여사가 모셔져 있고 팽량에 가면 애국열 산릉에는 또 남편 김희한 서음 선생이 모셔져 있는데 제가 굉장히 좀 제의를 했던 건 이런 부부들이 분리되어 있는 이렇게 한쪽은 국립묘지이고 한쪽은 애국열산이고 팽량에는 두 개의 열산릉이 있어요. 하나는 행명열산, 그거는 이제 김일성과 같이 했던 그분들이 그 다음에 객이 떨어지는 게 애국열산. 과거에는 그걸 굉장히 부르주아라 그래서 그걸 했는데 오히려 이제 요즘은 납북을 해갔건 뭐 월북을 했건 그런데 그런 분들을 인정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제일 안타까운 거는 남청으로부터도 버림을 받고 국정으로 버림받는 대표적인 인물이 김원봉. 참 이런 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역사가 복원해내야 될 것인지 그것도 정말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의를 전에 좀 할 때는 그런 제의를 많이 했어요. 남북 흩어져 있는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대문세 때에다가 평화도시와 더불어서 이런 분들을 같이 한번 모시는 그런 작업을 좀 북한 측에도 좀 의견을 제시하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학자들끼리는 좀 의견이 일치가 돼요. 그런데 우리 정치적으로도 이야기하면 정신나는 소리라고 그러고 북측에서도 그런가 봐요.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죠. 저는 어떻게 보면 어차피 우리가 앞으로 통일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은 어떤 분단의 상징에 이런 독립운동가들 부부를 모시는 그런 국립묘지와는 또 다른 차원의 우리가 어떤 뭐 평화공원을 하든지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참 일본 애들 그런 거 보면은 엄청난 그건데 2차 세계대전에가 일본 애들이 연합국한테 패한데만 가면 거기는 세계 평화공원이 세카이 히비야 고엔이라고 그래요. 동남아에 막 몇백 군데가 있어요. 크질 않아요. 조그만한데 거기 전쟁에서 전 거야. 그런데 그걸 그 전우들을 기리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세계평화공원을 간 전쟁에서 진 데마다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제 돈이 주체나 이런 걸 보면은 무슨 뭐 연대 동지에 아니면 연대 동지 뭐 미망이네 막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그 돈은 일본 후생성에서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을 안 하니까 외교관계가 좀 틀어져도 민간인끼리는 교류가 되잖아요. 저도 우리 정부가 좀 그런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마닐라나 뭐 싱가포르나 이런데 그가 종군 위안부들이 그 했던 그런 데다가 좀 그런 우리의 그 간이 설렸던 뭐 중국은 더 말할 필요도 없고 러시아도 그렇고 이런 데도 좀 정부 차원이 아니고 민간 차원에서 그렇게 하면은 훨씬 더 우리 한민족의 어떤 그 어두운 과거도 우리 흔히 요즘 하잖아요. 뭐
다크 투어리즘도 있고 그렇듯이 어떤 부분을 우리가 기억에서 지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것이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뭐 오늘은 별 재미없이 이야기가 많이 됐는데 재미있었는데 뭐 어때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괜찮죠? 네. 이게 제가 그 어제 그 서구적 의식과 아시아적 사유 그거 할 때 이런 것 때문에 하게 된 거거든요, 사실은. 이제 아까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제 한국을 침략할 때 그 굉장히 그 아까 폭동, 테러 막 이런 말 썼잖아요. 그게 이제 사실은 그게 결국은 그렇게 내려와요. 서구적 사회와 아시아적 사회가 내려오다가 그리고 서구 중심적으로 세계가 변화되다 보니까 그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원조 선생님하고 이제 내년에 우리가 뭘 할 것이냐 했을 때 제노사이드 부분을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게 나올 수가 있겠죠. 오늘 들어보신 거 어때요? 재밌죠? 네. 재밌고 오늘 얘기를 안 한 게 중간중간에 이제 너무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독립운동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 제가 파일이 있어요. 책을 드리긴 좀 책은 없죠 그게. 그 독립운동 기사 기록한 그 100권 정도를 이렇게 PDF 파일로 만드셨거든요. 독립기념관에서. 필요하면 제가 드릴게요. 그럼 그 읽어보시면 아주 굉장히 진짜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 한번 뭐 또 여쭤보시고 싶으신 거 있으면 한번 질문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제 그 이건 좀 다른데 그 두만강 푸른 물에 그 노래 있잖아요. 그건 영 관계는 없는데 정정화 여사가 이제 그걸 건너갈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 그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사공 그 얘기를 들을 때 이제 그 연상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때 그걸 어떻게 그걸 가셨을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산해관 그 단동에서 산해관을 거쳐서 텐진으로 가가지고 그 배 타고 가는 게요. 그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저희가 답사 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걸 한번 그 예산, 홍성, 청양, 보령 요 가까운 지역만이라도 한번 가보자. 어제 이제 이현전 선생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거를 해가지고 그때 이제 또 모셔서 그 이야기 듣고 그러면 이제 굉장히 좋죠. 여기 많아요. 지금 이게 홍성도 아직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진짜 이거 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근데 정정화 여사는 좀 널리 좀 선양을 좀 해주세요. 요새 우리나라 보면은 이제 공직자들 이렇게 보면은 뭐 많잖아요. 지금 이번에 신정부 이제 들어서면서 장관직 할 때 그 땅 투기하고 부동산 투기하고 이런 거에 전념해 있는데 이분들은 그런 게 아니고 또 아까 광락원 여사 말씀하시면서 생일 선물했을 때 선물하니까 이게 무슨 돈으로 이거 한 거냐. 이게 윤봉길 여사 피 팔아가지고 이거 받은 돈인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쓸 수 있느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이게 나라의 경제라든가 이게 다 그 독립운동 하신 분들의 그 피를 팔아서 이게 된 거예요. 이걸 어떻게 개인이 자신의 부를 위해서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너무 이렇게 이런 얘기하면 좀 국수주의적이고 무슨 뭐 지나치게 뭐 안 맞는다 그러는데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독립을 하고 여러분도 아시지만 국가를 위한다? 국가가 어디 있어요? 여기 간혹 가다가 이렇게 노인회 같은 데서 보면은 이렇게 경로잔치 하거든요. 거기 할머니들 그 농촌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이 오세요. 그게 국가예요. 그게 민족이고 국가지. 그분들이 애를 낳고 잘 키우고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거지. 무슨 국가가 어디 있어요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돈을 이렇게 좀 재산을 어떻게 하더라도 이게 무슨 돈으로 나온 거냐. 결국 그분들의 그거 덕택이에요. 근데 너무 이거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독립운동사 강의는 근데 이게 또 어렵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나오니까 고유명사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이제 김형목 선생님은 제가 국보라고 그랬는데 그걸 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다. 그래서 아니 벌써 쫙 나오잖아요 하나가. 그래서 제가 이제 모시게 돼서 좋고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한번 또 질문하실 거 있으면 한번 해보시죠. 네. 없으시면은 뭐 이렇게 하고 이따가 식사하실 때 또 저거 있으면 또 한번 얘기하시면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